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도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신규 청구 건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거를 좋게 해석을 했죠. 안 그래도 6월에 동결할 것 같았었는데 요번에 고용이 조금 더 둔화하는 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늘어나는 걸로 나오니까 쾌재를 부른 거죠. 국채금리도 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3월 월스트리트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추가로 오늘 S&P가 강세장에 진입했습니다. 그런 내용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요. 제목은 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미국 S&P가 강세장에 돌입했다. 결과적으로는 3대 지수 모두 들어가게 된 거죠. 증시 전망에 관해서는 상승 기반이 조금씩 더 넓어지고 있다. 그 전에 이제 7개, 8개 특정 종목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몰빵되어 있다 이렇게 그랬었는데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아직 위기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런 전망도 있으니까 같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S&P도 황소. 오늘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요 주변에 이제 대기 상황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좀 약간 매캐하고 칼칼한 상황. 그걸 정말 실제로 느낍니다. 화면에는 조금 좀 다른 예전 사진이긴 하지만 요 황소 사진은요. 어쨌든 상황은 좀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증시 상황 같이 먼저 보시죠. 조금 더 키워서 볼게요. 다우가 0.5% 상승했고요. S&P 0.6%, 나스닥이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았죠?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많이 올랐어요. 이건 이제 S&P 500 맵을 보시면 조금 더 잘 드러나는데, 보시죠. 이제 애플 한 1.5%, 아마존 2.49%, 테슬라 4.5% 보이시죠? 엔비디아도 한 2.7%, 메타도 좀 올랐는데 구글은 조금 빠졌네요. AMD도 많이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S&P까지 이제 불마켓에 진입하면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낙관론이 좀 많이 퍼졌습니다. 여전히 상황이 다 끝나지 않았다, 침체 우려, 그 다음에 연준 이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끝까지 봐야 된다는 쪽도 만만치 않으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 쪽을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 거는 이제 유로존이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주요 경제지표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한번 보시죠. 26만 1000건이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23만 5천 건이었거든요.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보시죠. 26만 1000건이 나왔습니다. 전주보다 2만 8천 건 늘어났죠.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쭉 늘어났죠. 4주 이동평균,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4주 이동평균으로도 상승을 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거든요. 이번 주에 쭉 늘었죠. 그래서 이게 1년치 기준이에요. 최근 1년으로 보면 꽤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증시에서도 좀 반응을 한 겁니다. 드디어 노동시장이 조금 둔화하는구나,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좀 길게 보시면 5년으로 볼게요. 5년으로 보면 큰 차이 없죠. 역사적으로 보면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거 이제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1년으로 보면 그래도 꽤 올랐다는 거.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규 청구 건수가 2021년 10월 이후에 가장 많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해고가 더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연말까지 연준 전망치인 4.5%의 실업률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났으니까 노동시장이 둔화하는 거고, 그러면 6월 금리 동결이 더 확고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검색을 한번 해보실게요. CME 페드워치.
예, 지금 보면 동결이 한 74%까지 예, 올라가 있는 상태죠. 어제보다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노동시장 둔화를 의미하고, 그 얘기는 연준 지도부에 조금 더 근거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역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견고하다. 여전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예, 많이 늘었으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계속 청구 건수가 또 줄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보면 계속 청구 건수가 또 37,000건 감소했죠. 월가 전망치보다도 낮았어요. 180만 건 좀 넘었었는데 전망치는. 그럼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위아래를 더해보면 해고가 좀 늘고 있는데, 해고가 계속 늘어나면 결과적으로는 계속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고 뭐 단기이긴 하지만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도 금방 다른 일자리를 아직은 구할 수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는 이제 해고 쪽에 좀 계속 이제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노동시장 전체가 좀 견고하기 때문에 좀 버티고 있다. 그래서 계속 청구 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면 전체적 그림을 보면 어쨌든 이쪽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면 나중엔 이것도 늘어날 테니까 이 부분에 사람들이 주목을 좀 한 겁니다. 시장에서 이 부분을 주목을 한 거고요. 분위기를 보면 이제 어제 옐런도 노동시장도 약간 둔화하는 뭐 조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쪽 아무래도 노동시장 둔화, 그 다음에 금리 동결 쪽을 이제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그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기대하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5월 비농업 일자리 많이 늘어났지만 그건 기업 조사고 가계 조사에서는 안 좋지 않았냐, 그런 얘기 하기도 합니다. 예,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안 좋았던 부분들 연장선에서 보면 유럽이 드디어 이제 경기 침체에 빠졌다. 보시면 유로존의 1분기 GDP 확정치가 마이너스 0.1%다. 속보차 예비치는 플러스 0.1이었는데 이번에 마이너스가 됐다. 지난해 4분기도 0.0에서 마이너스 0.1 됐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죠. 최소한 기술적 침체인 겁니다. 드디어 이제 유럽도 기술적 침체다. 왜냐? 결국 인플레 높아서 구매력 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침체에 빠졌다. 보면 이제 사실은 독일이 제일 전에 이제 독일도 침체에 빠졌다는 걸로 바뀌었었잖아요. 독일 부진, 그리고 아일랜드도 안 좋았다. 그리고 네덜란드, 그리스 등도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유로존의 경제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쨌든 유로존 경제가 위축이 되면 미국에는 영향이 좀 있겠죠. 미국에도 기본적으로 미국은 자체적으로 혼자 돌아가는 내수 기반의 경제이긴 하지만 유럽 그리고 글로벌 경제도 영향을 줄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럽중앙은행도 약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지금 기축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2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이러면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당연히 신경 쓰이죠. 인플레 당연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쪽도 신경을 쓰일 건 아닙니까? 어쨌든 물가를 잡긴 해야 되는데 경제가 이게 자꾸 마이너스면 자체적으로 좀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부분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쪼이면 침체가 또 확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고민하는 거죠. 토화 긴축의 정도, 긴축 계속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더 할 것이냐, 이걸 이제 머리를 싸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당장 무슨 유턴을 한다거나 정책 전환을 한다거나 피벗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죠? 6% 이러니까요. 실업률은 6.5%를 역대 최저 수준이다. 미국과 비슷하게 결과 노동은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긴축을 할 수 있는 더 요인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볼 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긴 한데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이니까 아직은 작은 거 아니냐, 그렇게 폭이 거의 정체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인플레는 너무 높고 실업률은 상당히 낮고, 그러니까 이제 노동시장이 강하니까 조금 더 긴축을 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침체에 빠졌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침체에 빠졌다, 요 부분대로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만 통화 정책을 바로 피벗하지는 않는다. 인플레가 너무 높고 실업률이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 양쪽 부분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죠. 어쨌든 ECB 입장에서도 인플레와 그 노동시장 계속 보긴 하지만 어쨌든 이쪽에서 마이너스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 신경 안 쓰인다고 하면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내부적으로 신경 엄청 많이 쓰겠죠. 예. 어쨌든 뭐 아일랜드에 3월에 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뭐 알려지진 않았는데 아일랜드 이제 사실은 그 다국적 제약사들이 많이 있어요. 아일랜드가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그 많이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한때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일랜드 많이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죠. 서비스업 위주로 많이 나가서. 근데 이제 아일랜드가 그 다음에 한번 그거 다음에 꼬꾸라진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은 아일랜드가 이제 뭐 바이오 굉장히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생산 제약사들이 많이 와 있는데 3월에 엄청 폭락했었는데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근데 4월에 다시 반등했다고 해요. 3월에 그 생산 폭락 때문에 어쨌든 GDP에도 큰 영향을 줬을 정도라고 하는데 4월에 다시 크게 올랐으니까 2분기에 좀 낮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유로존 경제 침체에 빠지긴 했으나 뭐 최소한 기술적 침체에 빠지긴 했으나 어쨌든 긴축은 좀 더 간다. 오늘 IMF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도 그렇고 주요 중앙은행이 긴축을 더 해야 된다. 계속 유지해야 된다. 연준도 뭐 지금 인플레가 계속되면 금리 더 올려야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MF 얘기는 뭐 어쨌든 뭐 정책 조언이니까 참고 사안 정도 되고요. 재밌는 거는 IMF는 2020년 뭐 연말쯤에는 인플레 상관없으니까 재정 많이 풀어라 그렇게 조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거죠. 예.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경기 살리는 게 급선무긴 했었으니까. 근데 당시에도 사실은 그런 얘기는 있었죠. 서머스가 너무 많이 풀면 안 된다. 너무 많이 푸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으니까. 어쨌든 모두가 다 맞는 건 아니고 IMF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IMF는 긴축을 더 유지해라 그렇게 조언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죠. 유로존이 독일과 아일랜드 수출 변경 이후에 침체에 들어갔다. 그런 내용들. 보면 IMF는 중앙은행들에게 인플레 낮추기 위해서 긴축을 유지해라고 촉구했다. 예, 촉구했다는 거. 예. 어쨌든 IMF는 좋은 기관이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보시면 이게 이제 뭐 유럽 그 유로 지역 그 실업률 같은 거 볼 수 있거든요. 이 노란색 일단 보시면 돼요. 이게 보면 2008년부터 정도 나와 있는 건데 위에 안 보이죠? 그만큼 못 빠졌다가 지금 보면 거의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긴축은 좀 더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실업률 그래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으시겠죠. 어쨌든 뭐 2% 인플레 타겟 뭐 전에 한번 설명드렸었잖아요.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그래서 지금 뭐 인플레 타겟을 3에서 4% 뭐 예를 들면 그런 높은 걸 받아들 거냐 아니면 2% 가려면 더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 했었죠. 인플레 타겟 할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거 그런 부분 조금 있고요. 요건 하나 제가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고물가 때문에 어쨌든 미국의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팍팍해지는 건 맞다. 뱅크레이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65%만이 항상 그러니까 빼먹지 않고 항상 식당 서버에게 팁을 준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긴 한데 어쨌든 많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2019년에 77% 거의 뭐 80% 가까운 거죠. 2022년에는 73% 근데 지금은 한 65%만이 항상 준다. 식당 서버에게 항상 팁을 준다. 이게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플레 때문에 이제 뭐 음식값이 높아지고 하니까 팁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경기도 좀 둔화하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 팁 얘기.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응답자 18%는 미리 입력된 팁을 선택하라고 하면서 직원들이 이걸 보지 않고 있으면 팁을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 계산기 같은 거 단말기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표현 잘 모르겠는데 그거 이제 카드 꽂을 수 있는 그런 거 이동용 뭐 이제 저희 이제 뭐 배달 시키면 이제 갖고 오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갖고 와서 결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카드를 주면 자기네들이 저쪽에 계산기 가서 계산하고 갖고 오는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직접 그거 단말기 같은 거 갖고 가서 그 자리에서 결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보면 보통 이제 단말기 안에 써져 있어요. 예시로 돼 있죠. 15%. 뭐 15%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요새는 기본이 18%라고 보시면 돼요. 18%, 뭐 20%, 22%, 아니면 뭐 18%, 20%, 뭐 25%,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계산이 돼 있어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또 복잡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고를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18%면 TV 얼마, 총액은 얼마, 20%면 TV 얼마, 총액이 얼마, 25%면 TV 얼마, 총액이 얼마,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그중에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덜 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더 많이 주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더 많이 주고 싶은 사람은 뭐 자기 뭐 재량인 거고, 덜 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18%, 20%, 25% 정해져 있으면 좀 짜증 난다는 거죠. 짜증 난다. 물론 이제 거기에 보면 별도로 별도 금액을 또 선택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뭐 별도 금액 선택해서 또 계산해서 뭐 직접 입력하고 이러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정해져 있으면 정해져 있는 거 클릭만 하면 되거든요. 한 번 누르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걸 누를 때 그 직원이 보통은 다른 데를 보고 있습니다. 약간 서로 예의 같은 거예요. 누르는 거 보고 있으면 서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계는 갖다 주고 이제 그 팁 입력되는 그 시기에 있어서는 그 직원이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다른 데 보고 있어요. 아니면 좀 뒤로 물러나 있거나 다른 데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고르고 서명하고 주는데, 고를 때 안 보면 이제 짜증나고, 아니면 이제 돈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럴 때는 적게 준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 젊은 세대일수록 뭐 밀레니얼 세대들은 한 20% 가량이 팁 문화 없애자, 그런 얘기 한다고도 해요. 예, 나이 많으신 분들은 10% 정도인데 그런 차이도 있다는 거. 어쨌든 팁을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어쨌든 질문 온 적도 있어서 댓글 달아드리기도 했었는데, 팁에 관해서 좀 이게 팍팍해질 만큼 어쨌든 조금 소비나 이런 쪽에 좀 부담을 갖는 건 맞는 것 같다, 인플레이션 영향을 주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보면, 어쨌든 오늘 이제 그 증시 상황을 좀 더 브로드하게 말씀드리면요, S&P가 어쨌든 오늘 강세장 돌입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면서 낙관적인 분위기가 많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AIII 설문인데, 보시면 향후 6개월 내에 주식시장 어떻게 보느냐, 뭐 그런 거예요. 불리시하게 본다, 강세로 본다. 한 주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쵸? 약세는 크게 줄었습니다. 중립도 좀 줄었고요. 근데 이제 불리시가 엄청나게 크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좀 기다리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 좀 될 것 같은데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도 좀 비슷하다는 좀 조사가 있었어요. 전미 액티브 투자 매니저 서베이 보면, 이제 주식 투자를 아예 안 하고 현금만 갖고 있으면 전부 다 투자하면 주식에 100인데, 그 수치가 한 주 새 갑자기 53.9에서 90.07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급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주식 쪽에 좀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승 종목 집중화, 양극화 현상도 일부 완화하고 있다. 6월 들어서 좀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생겼고, 그전에는 좀 뭐 7개, 8개 정도의 몰빵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한 뭐 20개 정도까지 더 넓어졌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6월 이전에는 뭐 이제 기술주 중심이죠.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뭐 테슬라 이런 몇 개의 기업 덕분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그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다. 물론 이제 뭐 더 넓어져야 좀 더 이제 확고하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어쨌든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좋은 뭐 신호 아니겠느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소형주도 최근에 좀 오르고 있다. 근데 이제 신용론자들도 여전하다는 거, 이제 그 폭이 넓어지는 거, 상승 종목이 좀 이제 기반이 넓어지는 거죠. 전반적으로 좀 넓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쪽은 이제 그게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 한쪽은 여전히 너무 좁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컵에 물이 뭐 반이 남겼느냐, 아니 반밖에 안 남겼느냐. 물론 이제 지금 넓어지는 수준 반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보는 차이가 좀 있겠다. 중요한 거는 요거 보는 결국 핵심 여부는
연준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침체 리스크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가르는 건 결국 이 두 가지예요. 연준의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침체, 이 두 가지가 앞으로 그 두 개의 방향을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되는 거죠. 연준의 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냐, 그리고 긴축을 얼마나 세게 유지할 거냐, 그 부분이 하나 있는, 그 리스크가 하나 있는 거고, 다른 한쪽은 침체. 그래서 결국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지금 보면 침체가 안 올 것 같다. 뭐 지금 자료 봐라, 데이터 보면 안 온다, 그런 쪽이 있는 거고, 그래도 여전히 좀 침체 리스크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쪽이 있는 거죠. 침체 여부는 결국 또 연준의 금리 인상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은행들의 그런 이제 신용 긴축 여부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멘트도 있습니다. 소비가 여전히 강하지만 데이터는 소비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침체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위기를 다 벗어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그 숲을 아직 다 벗어난 건 아니다. 상당 부분 뭐 헤쳐나왔을 수 있을지 몰라도 숲을 다 빠져나온 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일부에서는 이제 강세 심리가 늘어나는 거 좀 만족해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 거꾸로 해석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약세가 많아야 그때 투자할 때고, 강세가 갑자기 확 늘어나거나 뭐 많아지면 요거 이제 특히 개미들이 갑자기 그러면 요거 좀 안 좋은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본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상황이 조금 이제 전망이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연준 리스크 부분이 하나 있고, 침체 리스크가 아직 좀 남아 있고, 특히 당장은 그 연준 부분,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이죠. 미국 시간 다음 주 수요일에 연준이 FOMC에서 일단은 뭐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금리 결정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점도표 얼마 찍느냐, 경제 전망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지금 당장은 단계적으로는 가장 큰 리스크죠. 그런 요인이 있고, 그 앞서서 이제 CPI 부분 나올 테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반기에서 침체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런 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결과적으로는 다음 주 되면 조금 더 안개가 조금 더 거칠 것 같긴 해요. CPI 한 번 더 보고, 그다음에 이제 FOMC에서 그런 자료들, 전망치, 점도표 보고, 그다음에 파월이 어떤 얘기 하는지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는 부분은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내용들 전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내일 그 개인 사정이 조금 있어서, 내일은 사실 그 좀 이렇게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이사 준비할 해당이 좀 있어서 개인 사정이 있어서 내일 방송과 기사를 좀 하루 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은 좀 제가 봤을 때 그 특정 지표는 크게 뭐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요 날짜를 그 지표 나오는 거랑 제가 사실 봐가면서 좀 날짜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좀 없을 거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가 사실은 좀 중요하겠습니다. CPI 미국 시간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에 FOMC 결과 나오니까 그 내용 중심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항상 질문사항 있으시면 제 이메일 댓글 남겨드리니까 이메일과 댓글로 문의사항 주십시오. 이번 주도 감사했습니다.